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를 파헤치는 생생포커스. 논란의 쟁점은?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금리에 투자할 곳 마땅치 않은데 최근에 증시가 꽤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 또 몇 거래일간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관심은 뜨겁습니다. 증시가 오른다 싶으면은 몰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들어가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또 문제가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다시 큰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사실 시장은 어디로 가는지 귀신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끌어놓은 장에 개인 투자자는 뒤늦게 들어가서 항상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는데 이러면은 속된 말로 개인 투자자들은 상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건지 한번 분석을 해본 보고서를 내신 분이 있어서 저희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균 KDB 대우증권 투자분석부장 연결해서 얘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식은 뭐 늘 먼저 올리는 쪽은 따로 있고 네. 뒤에 들어가서 손해를 보는 쪽은 따로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사실 말씀하신 손해를 보는 쪽은 늘 한국의 개인 투자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미들. 예.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 가계가 주식을 열심히 했던 적이 80년대 후반에 이제 주식 투자가 이제 굉장히 활성화됐었고요. 네. 또 90년대 중반 외환위기 직후에 99년 또 이제 중국 고성장 덕에 우리 경제가 좋았던 2007년 이럴 때 가계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주식시장이 이제 고점을 찍고 하락세로 반전하는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개인 투자가들이 자금이 들어올 때가 거의 주식시장 피크의 막바지 국면이었기 때문에 한국 가계는 늘 주가가 오른 다음에 후행적으로 들어와서 반복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개인 투자가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편차가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한국 가계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집단적인 성공의 경험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지금은 약간은 이제 좀 기대가 높아지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며칠 동안 주가가 떨어졌습니다만은 코스닥은 상당 기간 동안 좋았고 또 종합주가지수도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박스권을 뚫고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식시장 쪽으로 본격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주식을 외면하던 국내 투자자들이 지난 2월부터 해외 주식형 펀드로 이제 순유입이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좌를 터서 직접 투자하는 직접 투자 자금은 또 3월, 4월에 한 3조 원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몇 년 동안 주식을 외면해왔던 한국 가계가 이제 좀 투자를 할지 말지 입지를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이제 주식과 같은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전 위험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늘 후행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참 이제 그 4월 중순까지 주가가 잘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이제 신문의 그 헤드라인을 보면 주가지수 2,400 간다, 500 간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고요. 헤드라인에 뜨면 상투라는 얘기가 늘 있었는데요. 네, 오늘 못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이제 어두운 톤의 기사들이 실릴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것도 이제 주가를 예측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미래를 전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금 내가 경험한 가까운 과거가 미래에도 비슷하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믿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 가진 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주가가 올라가면 더 떨어질 것 같고 주가가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과도하게 비관론에 사로잡히는 게 일반적인 인지상정인데요. 그러니까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주식을 비쌀 때 사고 싸게 파는 그런 모습을 이제 반복하게 되는데 한국 가게는 이런 모습이 조금 좀 두드러지게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의식이요? 늘
뭐 주식 투자를 해서 집단적으로 성공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주식이라고 하는 건 안 좋은 거야 하면서 몇 년 동안 이제 주식에서 손을 본 다음에 안 하다가 참다가 들어갈 때가 고점인 모습들이 지금까지는 반복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그래서 이 주식에 들어가는데 매입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또 많이 늘었다는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고점일 경우에 지키긴 어렵겠습니다만은 네.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주식을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사는 그 신용 매수 잔고가 네. 뭐 유가증권 시장보다 이제 규모가 컸습니다. 그렇죠. 사실 유가증권 시장의 예. 시가총액이 코스닥 시장의 한 9배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과열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가게가 본격적으로 주식을 뭐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또 한쪽에서 직접 투자한 쪽에서는 돈을 빌려서 외상으로 투자하는 뭐 그런 것에 있어서는 약간의 과열의 징후도 최근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을 이끄는 것은 계속 그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에요. 워낙 손이 크기 때문일까요? 뭐 글쎄요. 일단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외국인 투자가들이 비교적 꾸준히 한국 주식을 샀습니다. 꾸준히. 우리나라가 네. 외국인 투자가에게 주식시장을 개방한 게 1992년입니다. 네. 그럼 올해까지 한 24년인데 그중에 18년을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주식을 순매수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시장과 장세와 상관없이 외국인은 비교적 꾸준히 이제 주식 투자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투자의 성과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자본시장 개방한 이후로 66조 원을 투자했는데 네. 이미 배당으로 가져간 게 한 6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오. 그리고 이제 들고 있는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가총액이 450조 원이니까 네. 이미 원금 회수는 배당을 통해서 다 했고 이제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한 400조 원이 넘는 굉장히 예. 이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해서 성공한 거는 기본적으로 한국 가게처럼 주식에 신도 알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 타이밍을 맞춰서 투자했던 것이 아니고요. 네. 비교적 장세와 상관없이 꾸준히 투자를 했고 특히 시장이 나쁠 때도 투자했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장기 투자가 비법인 건가요? 장기 투자가 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반영하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뭐 주가가 경제 성장보다 더 빠르게 오르면은 과속을 하면 조정을 받고 뭐 이런 약세장이 있지만 크게 보면은 성장을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네. 외국인은 뭐 이렇게 투자해서 성공을 한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고 오히려 한국의 가게는 주식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있었고 또 매매 타이밍을 맞춰서 내가 잘 사고 잘 팔려고 하다가 네. 결국 이제 실패를 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뭐 길게 보면은 조금 긴 호흡에서 투자하는 게 승률을 높일 수 있었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게 항상 듣는 얘기인데요. 네네. 항상 오래 들고 있으면 이긴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그래도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제 그래서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 펀드 쪽으로는 많이 가고 있는 건 같아요. 뭐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자기가 종목을 고르고 또 주식은 떨어져도 마음고생이고 올라가도 또 이제 고민의 그럼요. 시작이거든요. 예. 이런 심리적인 비용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뭐 간접 투자하는 것도 나름의 있던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뭐 좀 주식을 통해서 저축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종합주가지수에 투자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네. 지금 종합주가지수 뭐 오늘 2100입니다. 예. 그러면 가장 높았던 때가 2200이고요.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봐봐야 얼마나 받겠습니까? 주식 투자를 안 하다가 늘 고점에서 목돈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는 패턴들이 반복이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심리적으로도 좀 나쁜 영향을 줬던 게 네. 한국 가게가 반복적으로 투자를 실패하는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격이 급한 것이라고 볼 수도 좀 있겠네요. 쏠림이 있는 것 쏠림도 같습니다. 있고. 그러면은 혹시 뭐 종목이나 업종에 대한 투자 이런 것도 얘기를 하면 네. 워렌 버핏 같은 얘기 혹시 해주실 거예요? 우량주, 가치주에 투자해라 이런 또 저는 정답 오히려 들려주실 건가요? 뭐 시장에 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시장에 투자해라. 사실 지금의 우량주가 뭐 5년이나 10년 후에도 우량주라고 하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주가지수나 시장의 경우에는 나쁜 기업들은 상장 폐지란 절차를 통해서 늘 이제 배제를 하고요. 네. 주가지수라고 하는 건 당대에 살아남은 종목들만 가지고 이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투자하는 ETF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한 4년 반 정도 나누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네. 아무리 나쁜 타이밍에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떨어졌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투자를 한 경우에는 아무리 길어도 4년 반이면 은행 예금이자보다는 늘 좋았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의 투자를 해서 사실 뭐 대박을 쳐서 팔자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건 뭐 예. 다른 식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은행에 저금하는 거 예금하는 것보다는 시장에 투자하는 게 뭐 실증적으로도 성과가 전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저는 주식 투자는 네. 지금 같은 저금리에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것도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2번 강조하셨네요. 다만 주가가 예. 9년째 올랐기 때문에 7년째 글로벌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목돈으로 투자하는 건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나누어서 투자하시는 적립식 투자는 시장의 타이밍과 전혀 상관없이 네. 아무 때나 하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눠서라는 것은 시기를 나눠서. 그렇죠. 인가요? 목돈을 예. 주식을 통해서 저축을 하는 적립식 투자라고 하는 거는 네. 굉장히 저는 좋은 투자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낮은 가격에 사게 되니까요. 다른 투자 상품에도 많이 분산을 해둬야 될까요?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뭐 유동성을 네. 확보를 하기 위한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든지 원금이 깨질 수 있는 네. 그 위험한 자산이고요. 또 여윳돈을 해야 알기 힘든 시장이 흔들릴 때도 참고 네.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나누어서 투자라고 하는 거는 네. 뭐 늘 고려 대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학경 부장님 그러면은 낙관론으로 제가 해석해도 되나요? 시장에 대해서 올해 주가가 오를 수 있느냐 떨어질 수 있느냐라고 보면 저희는 오히려 리스크가 크다고 보는데 네. 나눠서 주식 투자해서 하면? 돈을 버는 건 나쁠 때 투자해서 올라갈 때 팔아야 된다고 보면은 뭐 장세와 상관없이 적립식 투자는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학균 KDB 대우증권의 투자 분석 부장이었습니다. 차오르 정렬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 불러보세요. 이 홍제동 김수미 허튼 말하지 않습니다. 잘생겼다 잘생겼어 2588 잘생겼다 2588 네,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입니다. 4부에서는 경제주치 시간이 있고요. 봄 개편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코너가 있습니다. 경제수사대. 지능화된 금융사기 사례를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봄하면 꽃, 꽃하면 고향. 대한민국 최고의 꽃축제. 고향국제꽃박람회가 더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펼쳐지는 2015 고향국제꽃박람회. 꽃박람회와 아쿠아플라넷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동 입장권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31-909-9000으로 문의하세요.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든든한 우리 집 경제주치, 생생주치. 네, 생생경제 4부 경제주치의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로운 노무사 분이 나오시는데요. 노무법인 동인의 허용만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무와 관련된 일들은 이 모든 노동자들의 그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시원하게 좀 풀어주세요.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5월 1일 최근에 노년날이 많았어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었고 어제는 어린이날이었고 그래서 5월 4일에 휴가를 쓰신 분들도 있는데 또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5월은 역시 휴가, 휴일 이게 제일 이슈일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휴일이나 휴가 뭐 같은 거 아니야라고 할 텐데 다르죠. 예, 그 휴일은 휴가하고 비교했을 때 원래 근로 제공 의무가 일하는 의무가 있는 날이고 예. 휴가는 바꿨습니다. 반대로? 예. 휴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고 휴가는 근로 제공 의무가 있지만 일정한 조건에 따라 면제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예 휴가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예. 예. 근데 휴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은 노동법상으로 보면은 근로자들의 휴일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나요? 예, 그 노동법에서 정한 휴일을 법정 휴일이라고 네. 하고요. 그 법정 휴일에는 우리가 그 일반 근로자들이 많이 쉬는 일요일, 네. 일주일을 만근하면 유급으로 주는 일요일하고 유급 주일하고 근로자의 날 5월 1일 네. 이번 달 1일 그걸 법정 휴일이라고 합니다. 아, 근로자의 날에 못 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휴일에 일했기 때문에 네. 그 수당? 가산 수당을 예. 지급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수당을 안 주면은 대체 휴일을 신청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해요? 원래 근로자의 날은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네. 대체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죠. 1년에 한 번. 그 일요일은 예. 평일로 대체할 수 있는데 근로자의 날은 그렇군요. 대체 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체 휴일로 써라라고 사용자 측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약간 좀 법적으로는 어긋나는 말이 법적으로는 위반이 될 것 같습니다. 위반이지만은 서로의 합의에 따라서 예.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죠. 네, 맞습니다. 5월 1일 쉬셨어요, 노무사님? 예, 저는 그 회사 대표인데요. 네. 직원들이 쉬니까 저희도 네. 같이 쉬었습니다. 네, 대표가 쉬셔야지 다 예. 쉽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어린이날 같은 공휴일은 이 노동법에서 정한 휴일은 아닌 건가요? 예, 그 흔히 우리 일반인들이 말하는 빨간 날 있지 빨간 날.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공휴일은 원래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어린이날, 3.1절 뭐 이런 네. 날인데요. 그런 날은 원칙적으로 관공서 휴일이지 일반 사기업의 휴일이 아닙니다. 아. 그래서 그 날을 휴일로 정하는 것은 노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해서 휴일로 하는. 그 정하니까 약정휴일이라고 합니다. 약정휴일. 안 정하면 예. 유급휴일이 아니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공휴일이 약정휴일이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가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법정휴일, 아까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의 경우에는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나오고요. 돈이. 네. 그 다음에 일한다고 하면 150% 가산이 되는 거죠. 근데 공휴일을 만약에 약정휴일로 하지 않으면 네. 원래는 근로 의무가 있는 날이 되는 거죠. 휴일이 그렇죠.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나와야 되고 일하지 않으면 오히려 급여에서 공제할 수가 있는 거죠. 깎이는 거죠. 그렇죠. 예. 일한다고 하더라도 그날의 급여만 주지 가산 수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그거네요. 빨간 날 공휴일을 노사가 약정 휴일로 정하느냐 아니냐. 예, 맞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 이게 보통 그러면은 회사에 들어갈 때 어떤 계약서 상으로 알 수 있나요? 예, 10인 이상의 경우에는 취업 규칙이 있으니까 취업 네. 규칙에 공휴일을 예, 약정일로 하는지 약정한다. 아닌지를 이런 되어 것들. 있고요. 이런 예.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네. 날 또 영업을 해야지 되니까. 그때 가산 수당이 지급되면 사용자는 어찌든 좀 부담이 크니까 네. 그렇지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거죠.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는 어때요?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에도 네. 원칙적으로 주일이나 근로자의 날도 네. 적용됩니다. 근데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흔히 단시간 근로자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일반 근로자보다 예. 적게 하는 사람들인데 4주를 평균해서 일주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사람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모두 적용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5시간 미만인 사람들만 좀 달라진다라는 예. 거네요. 근데 이 아르바이트 근로자들한테도 적용이 된다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이제 많은 사업장에서 그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들의 시급도 문제지만 휴일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거든요. 예. 어떤 경우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일일에 5시간씩 네. 그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는 네. 25시간을 일하는 거죠. 일주일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러면 원래 시급을 6,000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급이 15만 원이 됩니다. 15만 원. 그렇죠. 네. 일한 시간 25시간에다가 6,000원을 곱하면 네네. 15만 원인데 이렇게 25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음 주에 또 일하게 되면 주휴 수당을 유급 주휴를 부여해야 되니까. 쉬어야 되니까. 예. 쉬는 내내 유급으로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하루가 5시간이 더 부여돼서 실제로는 30시간분 18만 원이 지급돼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 많은 사업장에서 아직도 이 부분이 이해가 좀 되지 않아서요. 예. 법 위반이 많이 발생하고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요즘에 젊은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청에 진정이 많이 내서 갈등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 예전부터 이게 정해져 있었던 거 아닌가요? 예, 그 주휴수당은 이전에 전통적인 산업 제조업체에서 예. 일주일을 만근하면 일요일을 유급으로 줘서 예. 급여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그렇죠. 사무직이 좀 일반적으로 보편화되다 보니까 사무직의 경우에는 사실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별로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죠. 그렇군요. 그런데 다시 요즘에 이제 시간제가 나누어져서 아르바이트를 네. 하다 보니까 다시 주휴수당 문제가 요즘에 문제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거 꼼꼼하게 하나하나 잘 따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 측에서는 들이 뭐 이렇게 좀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예. 예, 그런 부분이 현실에서는 그 커피 전문점이나 이런 편의점에서 시급의 시간만 곱해서 주는 경우가 그렇죠. 많은데 이런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가 그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돼서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정을 신청하면은 사용자 측에 주의가 들어가고 지급을 해야만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휴가로 넘어가 볼까요? 네. 휴일 얘기를 했으니까 노동법에서는 휴가는 뭐라고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휴가를 근로 제공 의무가 있지만 일정한 조건에서 면제되는 날이라고 했으니까 네. 크게 보자면 연차 휴가, 우리가 흔히 그다음에 출산 휴가, 네. 그리고 육아휴직 제도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연차 휴가는 이게 1년을 만근하면 생기는 거든가요? 1년, 그러니까 이게 수학을 해야 되는데요. 수학이요. 예. 산수. 분모는 소정 근로일입니다. 소정 근로일. 그러니까 1년이 아니고 네. 1년 중에서 일하기로 약속한 날. 일주일로 하자면 네. 5일이죠. 그러니까 한 예. 200 며칠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분모는 거기서 출근한 날이 80% 이상이면 다음 해에 15일을 부여합니다. 15일을 부여를 하게 되는군요. 그리고 뭐 3년이 넘으면 예. 뭐 하나씩 가산돼서 뭐 16일, 17일 뭐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요? 저희가 상담해 보면 연차 휴가가 가장 복잡합니다. 네. 다툼도 많고.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해하고 있는 일반 좀 상식하고 법하고 좀 달라가지고 저희한테도 상담도 제일 많이 오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이유도 궁금한데 이유는 뭐 분명하게 명시도 있지는 않나요? 예, 그 근로기준법에 이제 연차휴가 부여 관련돼서 되어 있는데 일단 좀 법이 좀 일반적으로 좀 그걸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한테 좀 어렵게 다가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1년을 일단 근무를 해야지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1년 미만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연차 휴가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 1년 미만자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한 달을 만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에 하나를 휴가로 쓸 수 있습니다. 아, 휴가를 주는 거예요? 그 대신 그 휴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까 1년에 8할 이상 출근하는 경우에 네. 15일을 다음에 부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쓴 휴일을 공제하고 15일을 쓰는 거죠. 만약 첫 해에 5일을 썼다. 그러면 다음에 10일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타 회사로 가는 경우에 이직하는 경우에 이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상담 하나 들어온 거 얘기를 드리고 갈게요. 6264님이 문의를 보내주셨는데 회사에 4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집안일 때문에 목돈이 필요해서 회사에 퇴직금을 정산해달라고 할 예정인데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근로자 요구만 있었으면 됐는데 2012년 7월 26일 그 법 개정부터는 일정한 요건 그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다든가 네. 전세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요건이 되면 중간 정산을 할 수 있고요. 예. 그런 요건이 아닌 경우에는 중간 정산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그다음에 혹시 뭐 그 간병 비용 뭐 이런 것도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 배우자와 본인의 부양 가족이 6개월 이상 그 부양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퇴직금 중간 정산을 어렵게 해서 노후를 보장하려는 뜻인가요? 그런 목적이 있고 사업주가 좀 편의적으로 중간 정산을 해서 그 기금이 노후를 좀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무법인 동인의 허용만 노무사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내 돈을 사수하라. 경제수사대. 네, 서민들의 돈을 지켜라.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경제수사대 코너입니다. 개편과 함께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인데요. 최근에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수법이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죠. 기상천외한 수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알면 아무래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처 방법, 피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함께해 주실 분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의 조성목 국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정말 기상천외한 별별 금융사기 수법들이 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맡은 지가 한 3개월 돼 가는데요. 네. 하여튼 그 사기범들이 그 수사당국이나 그 검찰, 경찰 수사당국이나 우리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서 네. 하는 전통적인 거에서부터 돈이 급한 사람한테 대출해 준다면서 이제 통장을 만들어 오게 하고 네. 그거를 이제 그 사기 수법으로 또 써먹고 또 최근에 이제 취업난 때문에 취업하기 어려운 학생들한테 통장을 만들어 오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보이스피싱 사기 대금을 인출하는 데 쓰고 네. 심지어 그 금감원 직원 신분증을 이용해서 혼자 사시는 노인들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예금을 보호해주겠다 하면서 명분으로 돈을 가로챈 사기. 대담하네요. 최근에는 꽃집 등 그 자영업자 영업 계좌까지 이용해서 예. 피해 자금을 가로채는 그런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군요. 최근에 그러면은 국장님께서 가장 주목하셨던 금융사기 수법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참 상당히 황당했는데요. 네. 최근 사기범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화하는 수단으로 이제 대포 통장 대신에 지금 잘 영업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그 정상적인 영업 계좌를 이용해서 네. 돈을 빼가는 수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기범이 이제 물건을 좀 사고요. 그 물건 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넣고 나머지를 이제 차액을 받아가는 네. 그런 그 수법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영업자라 그러면 어떤 가게나 이런 곳에 내가 돈을 넣겠다. 쌀집 이런 데들이죠. 예. 최근에 들었던 꽃집 사기가 바로 그러면은 이 경우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돈꽃다발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예, 돈꽃다발.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게 이제 사기 자금을 네. 어디론가 이체를 해서 받아와야 되는데 이체를 시킬 그 대포 통장은 이제 단속이 강화되니까 네. 이걸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잘 영업하고 있는 특히 이제 화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계좌번호가 다 노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접근을 해가지고 그 계좌로 내가 이 돈을 좀 입금시킬 테니 얼마의 꽃다발을 500만 원을 입금시키고 꽃다발 15만 원짜리 하나 시키고 네. 그래서 250만 원은 돈 꽃다발로 좀 만들어 주고 차액은 현금으로 좀 달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꽃집 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15만 원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예. 15만 원짜리 꽃도 하나 팔아야 되겠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수용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15만 원짜리는 일단 하나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은 485만 원을 이제 사기 자금을 그 계좌를 통해서 빼가는 거지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은 그 꽃집 주인의 계좌로 내가 그 돈 꽃다발에 들 돈을 넣어주겠다고 일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제 그렇습니다. 내가 500만 원 이체시킬 테니 네. 15만 원짜리 꽃 하나 하고 예를 들어서 250만 원짜리 돈꽃다발 하고 예. 나머지 차액은 현찰로 좀 돌려달라. 그러면 돈꽃다발이나 사실 차액 현찰로 가져간 건 다 현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485만 원은 현찰로 빼가는 거죠. 꽃은 15만 원짜리 하나 시키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꽃집 주인이 알고 그냥 안 만들어줘야지 되는데 일단 만들고 차액부터 먼저 송금을 해주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들 합니다. 실제 차액을 네. 현금으로 들어온 거 확인도 안 하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주는 분도 있고요. 네. 들어온 걸 이제 확인하고 또 내주는 분이 있는데 여하튼 간에 그 계좌는 이 사기 계좌로 연루가 돼버립니다. 대포 통장으로 이용된 거죠. 그렇죠. 예. 사기금이 이제 이동되는 거쳐간 계좌이기 때문에 이분 계좌는 사기 계좌로 연루가 돼가지고 이제 지급 정지가 되고 실제 영업 계좌로 쓰이는 그 계좌 자체도 이제 쓸 수 없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국장님 이런 그 꽃집 계좌를 이용한 돈 꽃다발을 이용한 금융 사기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이슈가 된 거겠죠?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것만 해도 한 40여 건이 들어왔고요. 오. 뭐 실제 이제 화원 같은 데도 신고 않고 네. 자기들이 피해 본 것까지 하면 그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어떤 점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렇게 자영업자들을 노리는 금융사기요. 일단 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 계좌가 이제 영업 계좌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급정지가 사기 계좌로 열려서 지급정지가 되면 네. 그 돈을 뽑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불편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년간 비대면 거래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예. 또 하나는 신규 통장 발급이 제한돼 이 그분한테는. 그래서 본인도 그것까지는 이제 모르고 응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이제 15만 원 물품 대금 외에 많은 금액이 이제 왔다 갔다 하거나 네. 아니면 출처 모르는 돈이 들어와 있을 때는 절대 거기서 이제 인출해주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비책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거는 일단 그 의심 들어온 돈이 영업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은행에 전화하면 되나요? 그래서 은행에 전화해서 이런 네. 상황을 설명하고요. 예. 입금자 정보를 은행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입금자하고 이제 서로 주문자하고 안 맞거나 할 경우에는 바로 경찰 112번으로 신고를 해서 네. 지급 정지를 해야 되고요. 예. 그 지급 정지 사기 당한 사람하고 합의가 잘 이루어질 경우에는 돈이 이제 안 빠져나갔기 때문에 네. 그 계좌를 풀고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2번이라고 하니까 잠깐 헷갈렸는데 경찰이죠. 그러니까 네, 112. 경찰 112입니다. 예. 112에 전화를 하라는 말씀이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금감원에 전화해도 돼요? 금감원에 1332로 하셔도 되고요. 1332로 전화를 드려도 예, 되고요. 국번호 1332로요. 네. 예. 근데 금감원에서는 하시는 일들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금융사기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상당히 많을 텐데 안타까운 사연이랄까요? 최근에 이런 신종 사기 수법은 이런 거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가장 국장님 좀 안타깝게 보셨던 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최근에 그 70세가 넘으신 할머니인데요. 네. 노후자금 8천만 원을 이제 경찰 사칭을 하니까 네. 자기도 모르게 이제 8천만 원을 입금을 시켜서 피해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급정지를 한 2시간 있다 시키다 보니까 다 찾아가고 8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근데 실제 이 할머니로서는 이제 노후에 자금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엄청난 시리에 빠진 거를 보고 안타까웠고요. 또 오늘 점심 때 들은 얘기지만 네. 어느 대학교 출장소에서 예금 통장을 이제 하나 발급을 해달라고 해서 학생한테 해줬는데 네. 얼마 뒤에 그게 이제 대포 통장으로 이제 팔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통장을 발급해준 직원이 예. 결국은 이제 확인서를 썼다 그런 얘기를 들리던데 사실 학생이 그 통장을 100만 원 주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이제 통장을 그 남한테 양도하거나 매도하거나 했을 때는 네.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그럼 그 학생이 형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수사를 받게 되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학업은 고사하고 네. 범죄자로 돼버리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학교 당국이나 이런 데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돈이 급하고 어렵지만 이건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통장을 만들어서 팔므로써 네. 그 통장을 통해서 아까 그 할머니처럼 8천만 원씩 피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통장이나 카드를 남에게 양도하거나 팔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학생들 요즘에 참 취업도 잘 안 된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또 등록금도 워낙 비싸다 보니까 잠깐 그냥 유혹에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점들은 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급정지 시켜가지고 거의 구해낼 수 있으려면 10분 아니면 된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가요? 저희들이 이제 통계를 뽑으면 10분 아니면 한 70% 정도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70% 정도. 네, 근데 이제 보통 사기범들은 전화로 네. 이렇게 통화를 이제 끊지 못하게 계속 유도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겁을 주기도 하고 막 유도를 해서 10분을 넘겨버립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한 30분이 지나가 버리면 이제 한 50% 정도 다 찾아가 버리는 확률적으로 이렇게 이제 피해가 시간이 갈수록 이제
빨리 신고하면 빨리 70% 정도 찾을 수 있지만 찾을 확률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이제 5월 19일부터 네. 6월 달까지는 모든 은행에서 네. 300만 원 이상 인출할 경우에는 지연 인출을 시간을 10분이 아니고 이제 30분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 네. 사기범들이 예. 돈 빼갈 시간을 좀 덜 단축시켜 보겠다. 예. 이런 대책도 지금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우리 서민들의 돈 잘 지켜주시고요. 서민들도 많이 공부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방을.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모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이었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생생경제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듣기 가능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